대한민국 정치판의 숨겨진 특종과 이슈를 포착해서 집중 분석해드리는 라이브쇼 오늘 목요일 순서입니다. 특종과 이슈에 강한 전현직 기자들이 모두 뭉쳤습니다. 광화문 기자클럽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자클럽에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경호원과 측근들의 모임인 숙모회의 핵심 인사인 이영도 전 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요즘 최순실 농단 이 사건 보면서 야 이거 벌써 한 30년 전에 내가 다 예상했던 거다 이런 느낌이 들겠습니다. 어때 요즘 소감이 어떻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는 참 수치스러운 일을 겪고 있는 거죠. 네. 개인적으로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못하지만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아 예측을 했다. 예, 한 2년 정도면은 사단이 나지 않겠느냐. 네. 최순실의 평소 행실로 봐서 또 12년 당시 대선 당시에 대통령께서 사람을 보내온 일이 있어요. 12년 전에 예, 박근혜 아니요. 대통령 2012년 선거 그 선거 때에 12년에.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전해라 했습니다. 대통령은 안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일이 있죠. 아 박근혜 네. 대통령에게 사람을 네. 통해서 아니 대통령은 안 하시는 보내왔었죠. 게 그때 이춘상 비서관이 찾아왔었습니다. 아 이영도 회장님을 예, 예. 그때 대통령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내 뜻이니까 전하라고 했습니다. 최순실을 그럼 알고 계셨습니까? 오래전부터? 아 그렇죠. 90년도에 그 아버지 최태민을 뒷바라지 할 때부터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죠. 네. 그때는 제가 병아리라고 불렀습니다. 숙모회는 도대체 어떤 모임입니까? 이 숙모회가? 최태민 때문에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네. 최태민을 이제 유경재단에서 몰아내고 박 대통령의 유업을 바로 세우고 이런 가족 간의 정리를 하려면은 최태민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에서 발족된 단체가 숙모회입니다. 죄송하지만 뭐 숙모회 그 회원들 중에 혹시 뭐 의문사나 이런 거 당하신 분들은 글쎄요, 뭐 그런 없죠. 얘기들이 있는데. 뭐 정도원 의원이 네. 하도 이제 그런 네. 걸 주장하셔서 예. 그런 건 없죠. 그러니까 숙모회가 시기에서 반최태민 모임이네요. 예, 그렇게 보시면 정확한 네. 얘기죠. 그 결정적 계기가 뭐 있었습니까? 최태민 씨가 혹시 뭐 예, 이제 결국은 불을 질른 것은 87년도에 그 유경재단 내에서 그 어깨동무 책도 폐간을 시키고 직원들을 3년에 걸쳐서 한 340명을 해고시킵니다. 그런 과정이 거치면서 직원들끼리의 문제가 있었고 네. 또 지만 그 장남인 박지만 회장하고 동생 박건영 씨가 우리 집안을 바로 세우려면 이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이제 나섰죠. 그 1차적으로 청와대에 탄원을 넣고 90년대 이런 노태우 일을 대통령한테. 예,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90년도 초에 이 문제가 기폭제가 돼서 부글부글 끓고 시작하다가 결국은 그 10월 28일 날 이제 그 비둘기를 위한 파티라는 것이 이제 있게 되었어요. 그게 뭡니까 비둘기 파티? 그 이런 최태민이 물러나라는 그런 권리 대회가 공식적으로 있게 되는 거죠. 야, 이게 벌써 그러니까 지금 2017년인가요 지금이요? 그렇죠. 17년. 어우 세월이 빨리 흘렀네요. 30년. 예. 그러니까 30년 전에 벌써 이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벌써. 그죠? 걸기대가까지 있었어요. 근데 왜 그 걸기대회는 실패했습니까? 성공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을 텐데. 이제 그때에 그 최태민이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사장을 사임하고 최태민이 그림자도 유경재단에서는 지웁니다. 그리고 그 최태민은 94년도에 죽음으로써 모든 일은 끝나는데 이제 병아리 최순실이가 이제 자라서 괴물이 된 거죠. 아 뿅아리가 커서 괴물이 네, 됐다. 예. 그때 유경재단 있을 때도 부설 유치원을 최순실에 경영했었죠. 그거는 이제 부설 유치원이고 초이 유치원이라는 것을 이제 본인이 하고 있으면서
유경재단 유치원에 관여를 했죠. 이러쿵저러쿵. 아, 유치원이 따로 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유경재단 유치원이 따로 있는데 예, 한 거기 1,500명 정도 되는 아주 대한민국 제일 크죠. 강남에 있었던 거죠. 아니요. 유경재단 안에 안에, 어린이재단 하양동. 안에 있었고 본인 거는 강남에 강남에 있고. 그 초이 유치원이라고 이렇게 아, 있었죠. 그런데 자꾸 관여 있다. 그러니까 병아리라고 그러셨는데 그 병아리 최순실 씨의 그런 모습과 그 또 아버지 최태민 씨의 그런 그 횡포 이런 걸 보셨을 텐데 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좀 문제가 있었다고 보셨나요? 최순실은 그때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니까 뭐 그때 김영호라는 남편하고 이제 이혼하고 뭐 그러고 있을 때인데 아버지가 이제 고문으로서 정권을 장악하고 있고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뭐 편집에도 관여하고 또 유치원에도 관여하니까 발끈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 나쁜 걸로는 이제 시작하는 것이 이제 그 최순실과 그때 그것이 씨앗이 되는데 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정권을 최순실이가 쥐었다는 거죠. 그게 쉽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그래서 건데. 저는 사실 좀 네. 궁금했던 게 있었는데요. 회장님에 대한 인터뷰 내용을 좀 보면서 네. 이렇게 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이제 숙모회를 만드셨잖아요. 그 그렇죠. 전행을 이제 두고만 네. 볼 수 없다. 네. 근데 솔직히 박 대통령에게는 그 두 동생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의 인척들과 어른들도 많으셨거든요. 그리고 다 성공해서 좋은 자리에 가 계셨던 분들인데 이런 것을 좀 모르지는 않았을 텐데 그런 점에 대해서 뭐 박 대통령한테 뭐라고 좀 경고를 한다던가 좀 주의를 준다던가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없으셨던 거예요. 그 제일 큰 집안 어른으로 보면 JP가 계시죠. 예. JP가 있고 육지 집안으로 보면은 또 유경수 여사 언니의 자식들, 그 홍씨들 자식들이 또 있고 쭉 다 주변에 뭐 그런 오빠들도 있고 다 집안들이 있는데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하기 곤란할 정도로 그래서 절대로 그 누가 나서서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분위기였다. 대통령 그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 정도 JP 어른도 그때 상당한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 처제되는데 예. 그 뭐 입을 다물고 계시고 그런 상태였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니 진짜 궁금한 게요. 아직도 궁금한 게 안 풀어진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예. 뿅아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최순실 뿅아리인데 지금 이 최순실이 이 국정농단이라고 해서 증거들이 나오는 걸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하나씩 다 개입을 해요. 하다못해 외교부터 뭐 안보, 뭐 경제 그런데 보면 고개를 끄덕이는 대목도 있어요. 보면 정무적인 판단,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나 할 정도의 좌지우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뿅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정도의 자질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개입을 해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이제 제가 보는 최순실은 그 지금 현재 자연인 최순실로 보면은 가장 졸부들이 하는 여자의 못된 짓은 골라가면서 하잖아요. 뭐 네. 이렇게 뭐 그건 뭐 방송에서 얘기하기가 곤란할 정도로 그런 정신 세계를 갖고 있으면서 뭐 이렇게 글 쓰는 거를 봐도 뭐 맞춤법이나 표현력에도 그런데 누군가 필요하면 조언을 받는지 그것까지는 깊숙이는 모르겠으나 정말 노련하다면 이렇게 나타났겠습니까? 아버지 최태민은 겁이 많았어요. 최순실은 그냥 일 저지르면서 결국은 다 드러내놓고 이런 치부를 갖다가 이런 짓을 함으로써 결국은 거기에 대한 몽땅 상처는 이제 대통령이 있고 국민은 힘들어졌고 결국은 이런 문제까지 발전된 것이 아니냐. 근데 정말 대통령은 보면 뭐 속옷까지 다 최순실한테 의존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말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최순실이 없으면 정말 못 삽니까? 생활할 수가 없나요? 이제 그 문제는 말이죠. 우리가 다른 측면에서 그걸 가령 그 자연인이 아닌 청와대에서 보호받던 입장이 자연인으로 돌아왔을 때에 자연인으로 흡수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이해하고 봐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보호 속의 보호를 함으로써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시기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박택로 돌아가시고 나서 신당동 생활을 하고 성북동 일부 생활에서는 뭐 박근혜 대통령께서 동생 지만이가 중2 때에
뭐 이렇게 요리도 해주고. 아니 이제 서울에 와서 이제 근무를 하고 출퇴근을 네. 신당동에서 하니까 그때 콩나물국도 끓여서 먹이고 늦잠 자면 깨우고 네, 들었습니다. 그랬던 좋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반드시 뭐 부정적인 것은 아니고. 최태민 아버지 최태민 목사 씨가 당시 보였던 모습들 그 당시는 어떻게 보셨는지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계자로 그 조순재 씨 녹취록에 따르면은 사실은 조순재 씨가 후계자로 지정이 돼서 굉장히 박 대통령을 돕다가 나중에 이제 후계자로 최순실 씨로 바꿨다. 최태민 씨가 그런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 상황들은 어떻게 그렇지 보세요? 않고요. 네. 일단은 그 최태민이 후계자가 되는 최순실이는 나름대로 그 보면은 임선이라는 여자 사이에서 네 새끼 내 새끼 우리 새끼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임선이 입장에서 보면은 전 남편의 자식이 있고 또 내 전 부인의 자식이 있고 임선이 입장에서는 또 내가 전 남편의 자식이 있고 또 우리 새끼가 생기가 복잡한 것을 임선이가 정리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최순실이가 그 중심에 섭니다. 그런 까닭이기 때문에 전혀 그 뭐 조순재가 거기에 끼일 수 있는 서열이나 입장이 아니죠. 네, 안 됩니다. 전 남편의 아이, 당서열이 밀린다. 네, 전 부인의 아이 이쪽은 열애고 네. 우리의 자식, 그죠? 그렇죠. 거기에 집중돼 내 있다. 새끼, 내 새끼. 그것도 둘째인 최순실한테 최순득, 최순실, 최순천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언니가 있는데 왜 그랬죠? 언니들 뭐 최순득 씨도 있고. 최순영 씨도 있고. 최순영 씨는 원래 조순영인데 그 이제 이름을 최씨 아니 성을 아버지 성을 버리고 이제 그 성을 고쳐서 그 집안에 편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순재 씨는 왜 안 했죠? 안 고치 아들이니까 안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적어도 이렇게 업무적으로 훈련되고 키워나간 것은 그 최순실이다. 그거는 뭐 명백한 일입니다. 네. 자, 이제 궁금한 거 좀 많이 물어보셨을 때 이제 진도 좀 나가면서 또 궁금한 거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오프닝에서 제가 그 대포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정호성 그 비서관이 다 이제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 요거 OX 한번 할게요. 우리도 이제 OX 좀 합시다. 예, OX 좀 하는데. 자, 대포폰 이거 대통령이 대포폰 사용하는 거. 그리고 비서실들이 이렇게 청와대 뭐 부속실장도 사용했어요. 본인이 사용했다고 얘기했어요. 자, 이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이거 말도 안 된다. 자, 말도 안 된다. X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제로 한번 해보시죠. 하나, 둘, 셋. 아니 여기서 오를 하면 사회에서 매장당합니다. 아니 이런 질문에 어떻게 솔직히 여기서 대포폰 사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솔직히. 왜 사용합? 왜 정말 이유가 죄를 없어서 짓거나 무슨 이유가 있어야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뭐 신용 불량이라던가 예. 아니면은 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뭐 도청당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이럴 때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대포폰을 굳이 그 불법인 줄 알면서 써야 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여기도 이제 정호성 비서관은 도청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청와대 거기서 도청을 안 당하려고 이제 굉장히 좀 디지털 되지 그럼요. 않은 이제 전화기를 많이 쓰고 있잖아요. 도청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네. 장치들이 있는데 굳이 대통령이 누구와 통화하기 위해서 대포폰을 써야 되는지 이것은 사실 뭐 국민적으로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이죠. 저 국민들이. 일이 많아가지고 핸드폰을 2개 했는데 다 제 이름으로 2개를 만들어서 조금 다 내고 정식으로 썼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쓰지 정말로 뭔가 불투명하거나 본인이 뭔가 그런 그 밝혀서는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쓰는 거죠. 그리고 불법인데 해서는 안 되죠. 아니 그리고 청와대가 가장 보안이 잘 돼 있는 집단이에요. 거기서 또 대포폰을 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대포폰이요. 그 오래 못 씁니다. 왜냐하면 대포폰이라는 게 이제 요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게 지금 한 달 정도밖에 못 써요. 이게 계속 갈아야 돼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니까 대포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전화 가입하러 가면 전화 요금을 좀 깎아줄 테니까 혹시 네. 2개로 만드시고 하나 쓰시라. 그러면 이제 전화 요금을 전화기 값을 좀 깎아주겠다 이렇게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화 한 사람. 그게 뭐냐면 결국 대포폰 하나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쪽에서는 하나를 만들어서 이걸 갖다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대포폰을 사용하면 이게 오래 사용하면 노출이 돼요. 내가 아니라는 게 명의자가 아니라는 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대포폰을 계속 갈아줘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보면 이게 이제 주로 폴더폰으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청와대 같은 경우는 또 비화폰이라고 그래서 공식적으로 도청 방지용
폰이 있습니다. 그럼요. 지금 017로 돼요. 시작하는 거 있어요. 국정원에서 다 씁니다. 다 이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쓰기 때문에 근데 왜 하필 대통령이 지금 그걸 썼냐? 사실은요. 정호성 비서관이 전화가 오면 정호성 바꿔줍니다. 대통령한테. 네. 근데 정호성이 오늘 증언한 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게 아니고 대통령이 따로 가지고 있었던 폰이 대포폰에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는 뭐냐면 자기도 모르게 대통령이 정말 누구와 통화하는 내용. 그 뭐냐면 최순실이 자기 통해서 한 것도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연결한 전화가 있었다는 이제 그 이야기를 오늘 한 것이죠. 네. 이건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종근 실장도 뭐 마찬가지죠. 이 자리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청와대 직원으로 이제 채용이 되면 네. 제일 먼저 각서부터 쓰거든요. 이 청와대에서 준 핸드폰을 내가 사용함으로써 내가 감청 당해도 그거는 아까 감청이든 도청이든 다 그 자료를 줄 수 있다. 청와대에 줄 수 네. 있다라는 서약서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이 청와대 전체적인 통제하에 내가 전화를 쓰는 것을 허락을 하겠다는 그 각서거든요. 아니 직원들은 전부 다 그 각서를 쓰게 해놓고 대통령은 대포폰을 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대포폰을 쓴다는 건 그만큼 거꾸로 도감청의 위험이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지. 네.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우리들끼리 이너서클들끼리만 통화하겠다. 청와대와 통제에서도 벗어나겠다. 이 뜻으로 혹시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에서 혹시 대통령 핸드폰 뭔가 도청할까 봐 또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봤긴 했는데. 아니 아까 그 정호성 비서관의 마지막 말이 정말 코미디였어요. 아니 뭐냐면은 다 아시지 않냐고 정치적인 이건 아픔이 있다고. 세상에 정치적인 아픔이 있어서 청와대 스스로를 못 믿고 대포폰을 쓴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전 정권에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전 정권의 전 청와대들이 전부 다 그렇게 썼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영도 회장님은 이번에 특검에 소환되셨죠? 예, 예. 참고인으로 갔다 참고인 왔습니다. 소환이죠. 예, 예, 왜 참고인. 가셔서 뭘 얘기했습니까? 이제 그쪽에서 알고 싶어 하는 것들, 이 재산 문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제보도 많고 방대하니까 사실은 이 팩트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굉장히 그 문제를 어려워했어요. 네.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다 나누고 왔습니다. 네, 재산 문제에 대해서. 예, 주로 이제 그런 문제죠. 네, 알겠습니다. 정호성 1라운드 술술 인정하는 정호성 이제 비서관은 심정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맨 처음엔 좀 약간 부정 모드였다가 그죠? 변호사가 바뀌면서 그때 조금 부정적이었죠. 예. 그때 차기한 변호사가 바뀌면서 조금 증거도 인정 안 하고 했는데 다시 오늘 헌재에 가서는 보니까 상당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네. 또 이제 저는 아주 인상적인 게 뭐냐면 최순실을 어떤 사람 표현했냐면 대외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대외적으로. 그랬더니 변호사가 그게 바로 비선 실세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최순실과 통화 녹취 내용 모두 사실이다. 야, 이건 결정적인 얘기죠. 헌법재판소나 앞으로 법원에서 증거 채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진술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최순실은 정호성 녹취록 증거 성립할 수 없다. 이거 법적인 용어를 썼어요. 증거 성립할 수 없다. 그죠? 최순실 비문 많았다. 말이 안 되는 문장이 많았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네. 대통령 연설문은 감정 부분만 다뤘을 뿐이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근거 나온 것만 봐도 정책 관련해서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최순실을 선생님이라 불렀다. 최순실은 나에게 정과장이라 불렀다. 그런데 이것도 최순실 씨가 거짓말합니다. 정 비서관이라고 했다. 한숨 쉬고 다른 질문하면서 정과장 이렇게 호칭. 이것도 굉장히 이제 참 최순실 씨가 자, 또 2라운드 볼까요?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 갖고 있었다. 이거 결정적인 지금 이제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저희가 청와대 대통령 폰 대포폰 사용은 사실이 아니다. 3라운드 정윤회 문건은 기가 막힌다. 팩트가 제로다.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은 전 사장은 정윤회 문건 90% 진실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권세진 기자. 예. 정호선 비서관의 이 이야기를 총
봤을 때 이제 정호성 비서관은 예. 진실을 이야기한다는 이야기가 생각이 좀 듭니까 어떻습니까? 이 진실을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의 잘못은 좀 이렇게 정당화를 시키려는 얘기를 오늘 많이 해요. 네. 차명 휴대전화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그 최순실에게 연설문을 건네준 것은 일반인 입장에서 좀 쉽게 하기 위해서 보내준 것이고 그런 과정도 필요한 것 아니냐. 관료들이 너무 어렵게 써온 것을 한번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뭐 이제 대통령이 여성이라서 뭐 이런 얘기들을 자꾸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본인이 그 대통령의 이제 비서관으로서 계속 최순실과 그냥 이제 사전을 연결해 줬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모든 차명 휴대전화 얘기는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이거 위험한 얘기죠. 예, 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안민석 의원이 왜 이 장시호 휴대폰 그 대포폰을 얘기하면서 대통령도 있다고 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청와대가 홈페이지에 절대 그런 거 없다.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정호성 비서관은 있었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아까 이현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냥 한번 개통하면 되는 게 아니고 누군가 계속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청와대에서 본인이 관리할 수도 없고 뭔가 이것과 관련된 또 대포폰이 꼭 한 대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호성 비서관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얘기까지 했다는 건 이제 다 털어놓은 거거든요. 대통령 대포폰이 있었다. 이 얘기까지 나온 것은 모든 걸 다 털어놓을 테니까 내 말을 좀 믿어달라. 이런 입장을 보이는 걸로 보입니다. 전 세계 이게 글로벌 이게 어떻게 보면 토픽 뉴스감이에요. 그죠? 자, 정호성의 말말말 중에서 야, 나는 이거 참 굉장히 의미 있게 봤다. 이런 거 한번 봐주세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쫙. 첫 번째,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네. 예, 최순실의 기업 총수 독대 일정 알려줘. 그리고 최순실 제안 다 이거 보고 한 거예요. 예. 누구 들어옵니다. 네. 누구 만납니다. 삼성 뭐 이재용 회장 만납니다. 뭐 이런 정말 얘기겠죠. 우리나라 뭐 최고의 정보 아닙니까? 이 정도면 대통령과 기업 총수 그렇죠. 독대를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네. 그 뒤에 최순실 제안 이후 없던 청와대 수석 회의가 잡혔다. 야,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리고 최순실 청와대 방문 사실 보고받은 적 있어. 그리고 최순실 이영선 행정관이 차에 태워 청와대 출입했다. 네. 그리고 청와대 그래서 이영정 예. 거짓말했다는 얘기예요, 이번도. 그렇죠. 네. 그리고 청와대 관저에서 최순실 만난 적 있다. 그리고 관저에서 최순실 매주 만나지 않아. 한 달에 한 두세 번 예. 만났다는 얘기죠. 매주는 꼬박꼬박 안 만났다는 만나기는 얘기가 매주 만나기도 하고 2, 3주에 한번 그렇지, 만나기도 그럴 하고 수도 그런 거죠. 있다는 얘기죠. 예, 공무상 기밀 47건을 최순실에 보냈다. 스스로 시인했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검찰 조서 확인 후 서명. 야, 다 이 검찰 조사가 이 얘기가 중요한 얘기예요. 예. 이거는 이제 증거로 채택해도 이상이 없다. 제가 확인하고 서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현재는 무직, 청와대에서 퇴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지금 정호성 비서관이 굉장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마련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서 사실 변호사를 선임을 처음에 못해서 유영아 변호사가 좀 도움을 줬다가 그다음에 이제 차기환 변호사가 이제 자기가 그냥 자원봉사 비슷하게 하겠다고 해서 이제 변호사를 한 것이거든요. 지금 보면 하여튼 이 청와대에 갑작스럽게 나간 다음에 지금 최순실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금 액수의 돈을 주고 지금 변호에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나머지 지금 저렇게 그 청와대 3인방 같은 경우는 갑자기 나가는 바람에 지금 그 이재만 비상 같은 경우도 지금 집을 이사해 버렸잖아요. 네. 뭐 사라진 지 없고.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지금 보면 사실 변호사 비용이 굉장히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 대응하기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자기 정말 몸종처럼 자기 말 다 듣고 매일 하루에 2년 동안 2,092톤인가 하는 이분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자기는 몇천억씩 있으면서 나 같으면 집 한 채는 사줬겠다. 진짜 대포폰 사용이 정호성 비서관이나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문고리 3인방인 두 사람 안봉근, 이재만 비서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대통령과 그 관계를 갖고 계속해서 그 상황 체크를 하기 위해서는 있었을 거고요. 그렇다면 이것이 단순하게 대통령 폰뿐만 아니라 정말 법적으로 좀 문제지만 청와대 내부에 상당히 만연돼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욕심이 상당한 일이죠. 이럴 재밌는 수가 이야기 있나 하나 최순실 드리면요. 욕심이. 재밌는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제 그 취재를 하면 친박 핵심 실세들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꼭 이게 밥을 먹으면 전화기를 이렇게 두 개를 놓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핸드폰, 그 휴대폰, 스마트폰하고 네. 옛날 폴더폰을 놔요. 그리고 이제 밥을 먹다가 갑자기 스마트폰 울리면 그냥 앉아서 받아요, 그냥 현장에서. 근데 이 폴더폰이 울리면 갑자기 나가버립니다, 후다닥. 네. 그리고 한참 있다가 이제 들어와요. 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물으면 뭐 중요한 데서 전화가 왔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학생 보면 핵심 실세들은 꼭 이 폴더폰을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면 그게 바로 그 전화였구나. 지금 보면 사실은 청와대에서 핵심 실세들한테는 다 폴더폰을 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갖고 이제 통화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대포폰입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대포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옛날 투지폰 있지 않습니까? 네. 자 보십시오. 당첨이 안 되는 거. 이정현 대표가 그 투지폰 쓰고 있어요. 최근에야 바꿨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친박 실세를 보시면 꼭 전화기 2개 들고 다닙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하나는 폴더폰. 이런 말씀에 제가 하나 덧붙이면 당시에 청와대 수석에서의 우리가 보통 청와대 수석이면 원래 서열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 서열상이 안 먹히고 진짜 먹히는 건 뭐냐면 그 전화가 얼만큼 많이 울렸느냐. 내가 대통령과 얼만큼 통화를 하고 있느냐. 그걸 갖고 서열이 정해졌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정현 수석 같은 경우 정말로 통화를 많이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혼자 다 대변인 역할도 하고 홍보수석 역할도 하고 당시에 정무수석 역할까지 독점했을 때 거의 다 대통령의 전화 하루 종일 받고 있는 사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실세들이 모두 다 이정현 의원한테, 아니 수석한테 전화를 해서 오늘 대통령의 심기가 어떠냐 하고 물어봤다는 전원도 네. 있죠. 근데 그게 전체적으로 대통령까지 포함된 조직적인 그런 흐름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취재 과정에서 만났던 여러분들, 뭐 수석도 있고 비서관도 있고 이분들 다 얘기합니다. 대통령한테 30분 엄청 깨지고 혼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과거에 뭐 여러 가지 일할 때 결국은 그 동안에 이런 관계를 뭐 스마트폰으로 대통령이 통화하셨겠습니까? 결국 이런 폰을 통해서 사실은 전체 청와대에 움직이는 동선과 전체적인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들이 다 이렇게 왜곡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자체가 투명하지 않고 더구나 불법 대포폰을 이용해서 모든 일이 진행이 됐다는 거 참 통탄할 일입니다. 자, 우리 회장님도 혹시 정호성 비서관 혹시 아십니까? 그건 이제 90년 이후에 이제 정치로 입문하면서 만들어진 97 조직이었고 년도에 만들어진 지역 그 사람들이죠. 멤버들이니까 네. 그 멤버들하고는 이춘상 외에는 제가 모르죠. 네. 이춘상은 지금 최순실 씨는 여기 보면은 전부 다 뻔뻔스럽게 다 아니라고 그러고 거짓말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 봤을 때. 원래 그렇게 병아리 때도 그랬습니까? 이게 말이죠. 그 최태민 시절에도 자기 참모들이 다 가난했어요. 다 어렵고 아, 다 인색했고 내부적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떨어져 나와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가 제보를 받기도 했는데 이번에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저런 정호성도 이제는 아마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앞으로 많은 얘기를 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들만 다 챙기고 예, 일체. 나는 뭐냐 이게. 나는 지금 이제 감옥 가 있고 그죠? 변호사 살 돈도 없고 저쪽은 독일에 돈 엄청 갖다 놓고 예를 들어 이거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진실을 얘기한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이 예, 근데 뭔가 나올 심경을 겁니다. 바꾼 것 같아요. 예, 예. 참 희한한 게 예전에 이런 권력형 비리 수사하면 다 이게 돈 먹은 게 다 나와요. 그러니까 측근들이 보면 다들 이제 뭐 매덕 나오죠. 챙기 다 나오는데 이번 사건은 희한한 게 혼자. 돈도 한 게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도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내가 뭐 돈 모은 게 있습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돈 모은 건 없어요. 유일하게 돈과 관련된 사람은 최순실 혼자밖에 없어요. 최순실, 정유라, 뭐 그러니까 장시호 돈은 이렇게 하여튼 되고 그러면서 보면 최씨일가. 돈과 관련해서는 그 5만 원짜리 막 챙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보면 하여튼 최순실은 철저하게 자기가 챙겼고 그다음 자기가 거래를 했고 나머지 정호성 이런 비서관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 돈 문제가 안 나온 걸 보면 그런 문제에서만큼은 상당히 좀 예전하고 좀 달라진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관련 싱크 있으면 네, 네. 정전 비서관은 그 박근혜 대통령은 최종 말씀 자료 그대로 하지 않고 현장에서 그 애드립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법은 목욕탕이다 이런 박 대통령의 발언도 애드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그 법무부 업무보고에서도 어린이들이 글짓기를 했는데 나중에 감상을 적는데 그 법은 그 따뜻한 뭐죠? 법은 목욕탕이다. 그래서 법은 목욕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어린이가. 그래서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목욕탕 속에 그 들어가면 따뜻하고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따뜻하고 깨끗해진다. 이제 그런 아주 그 좋은 발상을 했는데 법은 어떤 약자들한테 그 엄마의 품 같은 그런 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이제 애드립으로 많이 그 현장에서 이야기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정호성 비서관이 또 진술했다는 얘기인데
뭐 하실 얘기 있습니까? 특별히 별로 저에게는 할 얘기 없는 것 같아요. 법의 일반적인 관점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법이 따뜻한 그런 엄마품 같은 건 아니고요. 그래도 무섭죠, 무서울 때는 추상 같은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되고 약자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같은 역할이지 사실은 어법에는 맞지 않는 법이 그렇게 얘기되기는 좀 상당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법은 무섭죠. 최근에는 좀 다르게 느끼실 것 같은데. 아 최근에는 최근에는 아마 법이 상당히 싫으실 것 같아요. 법이 뭡니까? 목욕탕 아니고 법이 뭐 얼음장? 얼음장이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베일을 벗을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 최순실의 관계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데요. 네, 이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오늘 특별히 또 이승철 정경련 부회장이 서울중앙지법에서요. 진술을 또 이분도 이제 오늘 드디어 이제 입을 완벽히 이제 예, 뭐 제가 네 사이다 발언이라고 지금 완전 막 사이다 발언을 했습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청와대 지시 없었다면 미르재단과 K재단은 안 만들어졌을 것. 청와대 뜻이라니 기업들 취지도 모른 채 출연. 네. 사건 터지기 전까지 최순실이 누군지 몰랐다. 안종범 문화체육계 우파 지원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청와대 미르재단 사무실 위치 찍어줬다. 청와대는 사무실 입주 세부 조건까지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무실 위치 외에도 실무에도 관여했다. 청와대는 미르 이사진 명단을 주며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이거 더 웃긴 거 아니야? 이사진들이 돈 낸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뭐 연락하지 마라 이 사람들은 그죠? 청와대가 이런 것까지 지시를 했다. 근데 이승철 부회장은요, 사실 이제 기업 관계자한테 이야기 들어보면 기업 관계자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항상 기업들한테 뭔가 요구를 해요. 자, 얼마 내라, 얼마 내라. 창조경제혁신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그게 처음에는 이승철 부회장의 아이디어였다는 뭐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각 대기업들한테 사실 돈 걷는 역할을 이승철 부회장이 했는데 사실 처음의 것과 지금 보면은 좀 제가 볼 때는 좀 정말 책임 회피성 이야기가 많은 것 같아요. 한편으로 보면 지금 다 청와대로 좀 책임 떠넘기지 않습니까? 그럼 본인은 무슨 역할을 했나요? 결국 본인은 그냥 청와대의 꼭두각시였다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처음에 이승철 부회장이 나와서 여러 가지 한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큰 것이거든요. 제가 볼 때 아마 이승철 부회장도 청와대에 힘을 넣어 상당히 호가호야한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본인이 불리하니까 뭐 정경련 해체까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뭐 저렇게 청와대에다 책임을 떠넘기는데 저는 100% 저렇게 이야기를 물론 청와대 또 돌리지만 저걸 순수하게만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 국회에서 발언할 때는 전부 부인했었죠, 거의 다. 그죠? 근데 이제는 상황이 그때 상황하고는 다르죠, 지금은. 네. 지금은 저는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승철 부회장하고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이제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럴 때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가리고 부인하고 진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느낌을 그때 많이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또 청와대가 저런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두 얼굴의 모습. 물론 진실을 얘기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뭐 도덕적인 책무겠지만 그러나 저 진실을 진실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좀 꺼림칙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요,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본인이 갖다 준 게 아니다. 겁이 나서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 영장이 기각되지 않았습니까? 본인도 약간 그런 좀 취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하거든요. 그동안 어차피 메신저 역할, 어떻게 말하자면 꼭두각시 역할을 좀 했던 거잖아요. 하면서 그 성공적으로 다 이뤄냈고. 근데 이제 와서라도 진실을 말하는 거는 굉장히 이제 고마운 생각은 드는데요. 그동안 했던 것과 약간 좀 태도가 다르다는 게 좀 일반인들에게는 좀 안 좋게 비춰질 수는 이승철 있죠. 부회장이 입장을 바꾼 이유를 아마 이렇게 좀 흘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직접 촛불 시위에 나가봤더니 아 이건 진짜 아니다. 나 반성도 하고 뭐 그래서 자기가 이제 입장을 바꾸고 있다 이렇게 지인들한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진정성은 좀 안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정경련이라는 게 어차피 기업들의 어떤 이익을 도모하는 것인데 현재 기업의 이익은 뭐냐면 강요받았다. 그리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냈다. 이렇게 해야지만 사실 자기들도 빠져나갈 수 있으니까 그런 입장에서 이승철 부회장이 뭐 그 자기 입장을 바꾼 것이 뭐 기업들의 어떤 도움이 그쪽으로 되니까 했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이분 뭐 내가 편들어서 얘기는 하는데 이분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죠? 사실 어쩌면 그렇습니다. 딱 중간자 입장이 완전히 샌드위치 입장인데. 근데 그걸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네. 이분이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초기에는 이 사람이 진실을 얘기할 수 없었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요. 그렇지 이야기하면 그때 큰일 났으니까. 혼자서 큰 다 덤태기 쓸 수 있는 분위기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난 이해가 가요. 그러나 지금이나마
진실을 얘기하고 청와대에서 사무실 위치까지 야 입주 조건까지 이렇게 지시하고 실무관이 이게 너무 좀 치사하지 않습니까? 미르 이사진 명단 돈 낸 사람들한테 이런 사실도 좀 많이 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는 연락하지 마라. 이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죠? 뭐 마지막 거는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게. 근데 그죠? 당하는 사람들은 저런 사람이 사실은 제일 밉습니다. 청와대는 안 나타나고 저 이승철 부회장이 다 연락하면서 각 기업에게 사실상 강제 모금을 했던 그 주요가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기업들이 가슴앓이하면서 했던 것은 이승철 부회장의 당시 모습 때문에 가슴앓이하고 또 고통받고 이랬을 텐데 지금은 마치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청와대 때문에 우리가 기업들이 이렇게 손해를 받고 나도 어쩔 수 없이 했다. 이 얘기는 사실은 당한 기업들 입장에서는 물론 기업들도 자발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을 뿐 이익을 노리면서 했겠지만 그래도 가장 항상 저렇게 꼭두각시 역할을 하면서 괴롭힌 사람이 피해자에게는 가장 무서운 사람이죠. 네. 맞습니다. 한 가지만 오늘 여기는 없는데 이승철 부회장의 오늘 증언 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증언이 하나 있어요. 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액수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늘리라라고 지시를 했다라고 들었다.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이 액수까지 지정했다라는 것에 증언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네. 안종범 수석이 얘기하죠. 30억 어느 기업엔 30억 플러스 30억 이렇게 했듯이 거기에 대한 증언이 또 하나 나타나는 거죠. 박 대통령이 직접 액수까지 지시를 했다. 이건 나중에 굉장히 유의미한 증언으로 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기업들은 아까 우리 김홍국 기자 얘기했지만 기업들은 그래도 뭔가 이 막연한 게 있어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주고받은 것들이 약간 조금씩 있어 보입니다. 의혹이. 근데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주고받은 건 없지 않습니까? 이분은 정말 중간에 낀 심부름 아닙니까? 심부름꾼 아닙니까? 그런 역할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실무 역할을 한 거죠. 저도 오늘 이제 점심 때 이제 그 당시에 이 미르재단 했던 그 기업 관계자분을 만났더니만은 당시 그 상황을 그렇게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일요일인가 그랬을 거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내일 기업 인감하고 들고 빨리 호텔로 모여라. 그러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요일 날 쉬는 날인데 갑자기 이제 이 위에서 결정이 됐으니까 빨리 와서 돈 액수를 이야기를 해주면서 빨리 가 도장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정말 미르재단이 정말 급작스럽게 만들어졌던 것을 당시 상황을 보면 당시 기업 관계자 증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당시 통보를 받고 전부 다 뭐 호텔에 모여갖고 기업 인감하고 돈 액수하고 다 이제 정해진 거 그거 사인하고 그렇게 해서 미르재단이 만들어졌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사실 이승철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안종범 수석이 차지는 결정적 역할을 한 거죠. 다들 그 통보를 했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실행을 하는 그 단계에서는 중간 역할을 한 것이죠. 네. 사실 모든 거에 사실은 지금요 이게 여러 사람들이 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는 억울하다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고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 이게 최순실이가 주범 아니에요, 그죠? 아니 뭐 이승철 부회장이나 정우성 비서관이나 솔직히 월급쟁이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는 바가 없지 않아요. 근데 월급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시키는 건 해야지. 네. 그렇다고 뭐 특별히 본인이 가져간 게 없거든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 이해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동안 왜 양심 선언 안 하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할 거면은 왜 그냥 거기에 부안해동했냐 이렇게 욕하기에는 약간 좀 부족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독립운동하신 것도 아닌데. 예, 그러면 뭐 시키는 대로 이승철 해야죠. 부회장은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말 중요한 정경련 부회장 직위를 유지하면서 호가호위를 한 거죠. 저는 이 소설 떠오르는데 껍빛단 리 이승철 부회장의 리 씨인데 일본에는 또 일본이 힘 있을 때는 일본에 붙었다. 러시아 힘 있을 때는 러시아어 배워서 러시아에 붙었다. 미국이 또 진주하니까 영어 배워서 미국에. 다시 말해서 청와대라든가 권력이 있는 쪽에서 언제든 요구하면 따라가는 사람들 전형적인 그런 껍빛단 리 스타일이 아닌가 저 그 소설의 브랜드 떠오릅니다. 그래도 청문회에서 용기를 보여주셨잖아요. 안민석 의원이 이 중에서 저 촛불 촛불 시위 집회 간 사람. 간 사람 그랬는데 간 사람이 상당히 아니고요. 간 회장들을 하라고 그랬는데 잘못 나섰죠 그때. 어쨌든 근데 손을 그걸 드신 또 용기. 뭐라고 야단친 건 좀 그래 안민석이. 당신은 회장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 얘기는 할 필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네. 자, OX 한번 가겠습니다. 청와대 요청에 자금을 지원금 낸 기업들 50 몇 개 되죠? 53개입니다. 네, 53개. 사실상 이분들이 피해자다. 이게 사실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하고도 조금 연관이 된 내용입니다. 피해자다. 아니다. 이거 분명한 뇌물죄다. 자, 아니다. 뇌물죄가 X입니다. 아니다. 이 기업들 사실상 피해자다. 이승철 부회장을 포함해서
아니 포함합시다. 요거는 이수첩 회장은 좀 별개의 문제네요. 예. 근데 자, 모든 기업을 다 함께 네, 모든 기업- 기업들 기업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이거 X 제로 그러니까 X가 뇌물죄답니다. 그렇죠. 제로가 X가 사실상- 뇌물죄답니까? 예, 예. 아 피해자다. 그러면 이재용 구속 기각한 거 잘했다라는 거나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질문을 드렸잖아요. 53개 기업. 그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다 얘기를 포괄적. 한다면 자, 이거 그대로 들고서 포괄적으로 얘기하세요. 얘기한다고. 예. 이거는 뭐야? 제가 이게 보이는 쪽이죠. 아. 예. X. 이렇게 하면 예, 돼요. 예, 본인의 가슴에 예, 대면 예, X. 예. 예. 자, 먼저 얘기하시죠. 예. 저는 기업마다 약간씩 좀 다르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삼성그룹은 전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 왜냐하면 삼성그룹은 최순실이란 존재도 알고 있었고 또 최순실과 직접적으로 돈 거래를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부분이 있는데 요렇게. 그런데 다른 52개 기업까지 전부 다 여기에 이런 어떤 그 게이트에 동참을 뇌물죄다. 했다라고 하기에는 사실은 그것도 그 한 묶음으로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근데 SK나 뭐 다른 또 일부 기업들은 또 뭔가 이렇게 거래한 부분들이 좀 있기 위해서 삼성만 그럼 빼고 나머지는 다 피해자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저는 거의 아, 그렇게 삼성만 예, 빼고.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숙모 회장님도 한마디 하실래요, 그러면? 이거 옛날에도 똑같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기금 모았지 않습니까? 옛날에도 똑같이 태민이가. 그게 이제 재단법인은 설립 취지는 좋죠. 근데 돈 모으는 과정도 그렇고 만들어지고 났을 때 여기서 핵심적인 문제는 기본 자산으로 해서 그 돈을 묶어 놓는 것이 아니고 80% 이상을 쓰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그건 저희를 갖고 만드는 재단이다 하는 것은 자체로 분명하고요. 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가령 기업이 피해자였다 하더라도 이런 버릇을 고치기 위해서는 요번에 일벌백계 해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절대로. 네. X다, 뇌물죄다. 이런 얘기. 저는 그러니까 기업 오너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기업 오너 입장에서 만약 자기 지금 현재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허가권이라든지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기업이 청와대에서 뭐 이번에 좀 도와주세요. 만약 안 도와주면 예를 들어서 뭐 면세점 같은 경우라든지 거기서 탈락하면 어떡합니까? 결국 자기 엄청난 손해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면에서 보면 포괄적으로 본다면 결국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기업은 피해자들이다. 물론 뭐 세부적으로 이제 있기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체로 본다면 정부와의 관계에서 보면 많은 규제 권한과 어떤 특허권을 가진 그런 어떤 정부의 요구 사항들을 과연 얼마나 무슨 기업이 독립군도 아니고 네. 거부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그러면서 보면 피해자라고 봅니다. 피해자다. 여기 많이 갈립니다. 김홍국 기자는 네. 뇌물죄다라고. 뇌물죄죠.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 기업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저는 삼성 같은 경우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기업이었거든요. 세계 어디 가도 우리 삼성폰을 가지고 세계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삼성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뭐 포천 리스트에도 오르고 사실 우리 가슴을 그렇게 뛰게 했던 기업이었는데 구글이라든가 애플 어떻습니까? 정부가 그런 탄압을 하고 뭐 정보 내놓고 하니까 거기에 버텨서 결국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살아날 수 있는 결국 그것이 또 미국의 국익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부에서 압력 넣었다. 대가를 바라고 상당수의 기업들이 거기에 관련해서 최소한 피해를 보지 않겠다는 것도 있었지만 관련된 대가도 상당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은 그런 뇌물죄에 해당된다라고 보고 물론 법리상으로는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 기업이 이번 기회에 정말 환골탈태해서 어떤 상황에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좀 탄탄한 힘과 윤리적인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저도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데요. 50이나 60 때는 이렇게 달라 그러면 다 줘야 돼요. 그런 게 기업인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다 있었는데 1997년 이후에는 정권이 계속 바뀔 수 있다는 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은 5년 가는 게 그렇게 길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업인들이 오너들이 언젠가부터 내가 얻을 건 얻지만 무조건 거기에 이제 승복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마인드를 가지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 뭐 한류나 스포츠에는 우리 기업은 관심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허가권과 뭐 관련된 게 없다고 하면은 거절할 수도 있는 거고 조금만 내겠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여기에 그렇게 일일이 다 갖다 냈다는 것은 무언가 바라는 게 있고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기업 관계자들이 우리 또 권세진 기자 이야기하는 거, 김홍국 의원 얘기하는 거 들으면 속 터져 이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들도 나름대로 괴로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저희도 안타깝긴 합니다. 네. 그러나 이제 변해야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민국 이런 건 인류가 없어야죠. 됩니다. 예. 네. 자, 우리 이영도 회장님 오셨으니까 오늘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판례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할 테니까 최순실 씨 좀 해주세요. 아, 제가요. 자, 박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최순실 무한 신뢰했다. 상식을 넘어선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관계 실체에 대해서 자, 키친 캐비닛 이게 쉽게 얘기해서 부엌에서 이렇게 요리하면서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캐비닛 내각이냐 아니면 국정농단이냐 이거를 좀 분명히 해야 되는데요. 박근혜 대통령, 자, 최순실은 키친 캐비닛이다. 주변 의견 청취에 불과했다. 청와대에 출입한 건 사실이고 연설문의 감성적인 표현 그런 부분만 봤다. 의상은 도와주는 마음으로 한 일이다. 네, 이제 제3자의 진실이 나옵니다. 이영선 행정관이 최순실의 대장님 선생님 호칭했고 벽지 샘플까지 최순실에 보고했다. 전 청와대 조리장의 얘기입니다. 최순실은 문고리 3인방과 매주 회의를 했다. 네, 박관청 경정 권력서열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박근혜 대통령. 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는 시녀 관계냐 지인 관계냐. 박근혜 대통령 최순실은 내 시녀 같은 사람이다. 어려울 때 도움 준 인연이다. 최순실은 박근혜를 못 떠난 이유는 개인적인 일을 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다. 네. 합니다. 서로 입장이 좀 달라요. 최순실 운전기사는 여기서 이제 진심을 얘기합니다.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 공주인 줄 안다고 험담을 뒤에서 했다. 야, 그다음에요. 박 대통령이 이제 갔던 부동산 중개인. 중개인은 최태민과 임선희 부부가 박 대통령의 자택을 구입했다. 계약하러 왔다는 얘기죠. 네, 구입했는데 돈도 냈는지 그 돈은 어떤 돈이었는지 난 좀 궁금해지네. 그죠? 그리고 이게 만약에 요 중개인의 이게 진술이 있다면은 경제 공동체의 그 논란이 됐던 부분도 좀 해결될 것 같은데 이영대 의원님 뭐 한마디 여기서 하고 싶죠? 최순실은 박근혜 대통령을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존재 이유가.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박 대통령은 뭐 신이라고 표현하니까 순실이 입장에서는 야 이건 뭐야? 이러면서 이제 내분이 슬슬 일어나니까 이제 바른 말들이 술술 나올 거예요. 조금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겁니다. 최순실 입장은 내가 대통령을 만들었다 박근혜 대통령. 그럼요. 킹메이커다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이 정도는 권력을 누려야 된다. 그죠? 상황이라고 돈도 생각할 챙기고. 수 있죠. 상황. 상황이. 상황. 예. 예, 상황. 부끄러운 일이지만 네. 자, 최태민 임선희가 이렇게 자택도 구입하고 막 돈도 이렇게 주고 막 그랬던 거는 확인됐습니까? 이제 그 집이 말입니다. 90년도에 그 삼성동을 장충동에서 이사를 가는데 제가 이제 설명을 듣기로는 그 집을 이사를 안 가려고 합니다. 그 네. 장충동에서 삼성동을. 그런데 이제 최태민이 집하고 한 1.5km 떨어졌거든요. 직선거리로는. 네. 그러니까 예, 뭐 억지로 이사를 갔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 다시 그 중요한 진술이 나왔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으로 이사간 거는 신당동에서 삼성동으로 이사간 거는 억지로 간 거다. 장충동에서. 장충동인가요? 그러니까 신당동에 살다가 저기 성북동으로 이사했다가 다시 장충동으로 갔는데 네. 장충동에서 삼성동 가는 거는 박근혜 원하지 대통령은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 장충 초등학교를 나왔지 않습니까? 사실 정몽준. 거기서 정몽준 어려서부터 회장.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네. 자기한테는 익숙한 공간이죠. 사실 장충동 자체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추억도 있는 공간이고.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내가 추억이 있는 동네에 계속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제가 추정을 해보면. 근데 삼성동이라는 건 전혀 새로운 동네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아마 좀 꺼렸을 수 있다. 그럼 삼성동은 박근혜 대통령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갔다 이런 얘기네요. 뭐 강제보다는 뭐 아유, 일단은 가자 하니까 가기 가야 싫은데 되는 막 거죠. 아유, 나 진짜 속으로 가기 싫은데 이러면서 가는 거죠. 그 네. 2007년에 한나라당 경선 때 김혜호 씨가 이제 그 파일을 갖고 오죠. 이런 문제 때문에 박근혜 후보는 안 된다. 최태민과의 관계 때문에 안 된다. 거기서 첫 번째로 얘기한 게 그 최순실과 최태민 패밀리가 사는 삼성 역삼 그쪽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1km 반경에서 다 살고 있다. 원래 이제 고향이 신당동 장충동 그쪽이었던 분이 왜 거기를 가 있겠느냐. 거기에
휘말리고 수 있다.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사람들이 뭐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 강남으로 이사 갈 수도 있지라고 했는데 이렇게 딱 점을 찍어보면 그 한 가운데 휘둘릴 수밖에 없는 위치에 박근혜 후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그때는 정확하게 어떤 얘기를 안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일부러 좀 같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자기네 그 사정거리 안에 이렇게 배치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일본 용어면 나와바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조폭들이 쓰는 용어. 이 구입은 주택 구입은 누구 돈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임선희 씨 돈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수표 자체가. 아, 그게 나왔습니까? 네, 그 수표 자체가 보면 당시에 처음에 중도금, 처음에 이제 계약금, 중도금 뭐 제약금을 뭐 1억 얼마인가요? 중도금 5억 내고 마지막엔 잔금을 뭐 4억 얼마 내고 하는 것 자체가 보면 그 부동산에서 다 딱 수표 한 장으로 임선희 씨 이름으로 돈을 지급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 자체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개업자 이야기는 박근혜 대통령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임선희 씨가 와서 다 계약을 하고 돈도 바로바로 입금을 다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경제 공동체 얘기가 뭔가 그죠? 근거가 있는 그렇죠. 진술이네요. 한 번도 은행에 가본 적도 없고 은행에 가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여러 가지 증인들 측근 이야기하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돈과 관련해서는 뭐 한 번도 은행 가서 찾다 보다든지 뭐 낸다든지 뭐 아마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시내외 그 시장 같은데 방문할 때 이제 뭘 떡볶이 사 먹으면 돈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네. 그때도 옆에서 지갑 받아서 이제 돈 주고 뭐 이런 걸 했죠. 근데 의상비는 직접 줬어요. 글쎄 네, 그는 사람 뭐 통해서. 확인이 안 됩니다. 네. 이들의 그 동선을 보면 사실은 진짜 황금 땅만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 이 뭐 그 카페부터 시작을 해서 뭐 사무실들 K재단이나 뭐나 또 삼성동 사저 그다음에 압구정동에 최순득 씨가 살았던 곳 그다음에 이 그 대치동까지 이 연결하면 선릉역에서 역삼역에서 압구정역까지의 동선이 나오는데 사실은 이게 1980년대부터 90년도까지 어마어마한 황금 땅이거든요. 거기에 사실 이 최태민 씨 일가는 이미 그 자신들의 어떤 뭐 돈이라든 이런 것들을 부동산으로 많이 묻어놨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최순실 씨가 보면은 친한 사람들이 막 부동산 중개인도 굉장히 친하고요. 그다음에 또 뭐 고영태 씨 이런 부류도 친하고 막 그러는데 이 기자 쪽은 친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 그게 다 희한했어요. 조중에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존재해서는 안 돼. 그렇죠. 그리고 항상 뒤에서 비선으로서 멘토 역할을 하고 멘티인 박 대통령이 결국은 컨펌을 받아서 모든 걸 하게 되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은행 가서 ATM 기계를 박 대통령이 쓸 줄 알겠습니까? 아니면 뭐 통장을 개설하고 돈을 찾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든 실무 그리고 특히 최순실 씨는 이제 강박이 밝아요. 그 신용금고 땅 같은 경우도 본인이 50억에 샀다가 신용금고에 100억을 요구해서 결국은 85억에 팔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5억 원의 수익을 올리는 등 이 부동산에서 그리고 돈을 만지는 이제 최순실 씨가 굉장히 박습니다.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정신분석가 몇 분을 만났는데 이 뿜어져 나오는 기와 이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틀이 이 최순실 씨가 한 5배 내지 10배 정도 기가 쏟아져 나온답니다. 박 대통령은 그 기에 끌려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집 문제도 누가 결정했겠습니까? 최순실 씨가 다 정해놓고 박 대통령은 추억이 있지만 그래도 멘토가 시키는 곳으로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해서 모든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예. 최순실 씨가 호칭을 언니라고 불렀습니까? 그건 모르죠. 그렇죠. 아직 그 부분 아직 분명히 안 사이에서 나왔죠. 호칭은 안 나왔죠. 예, 정확히 안 나오지. 여러 설들이 있는 거죠. 예. 자, 40년 지기 쌍둥이 화법. 아, 이건 제가 좀 말하기가 좀 그런데 예. 제가 박근혜 대통령 할 때가 그 무기 부실 하긴 뭐 하여튼 저기 큰 하여튼 특히 그 공공기관 방만한 운영 이렇게 얘기해. 야, 그다음에 최순실 씨 참 연기 잘해야 돼요. 예. 연기하기 힘들 정도네요. 네. 그 어저께 얘기한 그 여태까지 민주주의를 지켜왔고 그거에 그 내가 그 과거 시절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거를 했다는 얘기를 안 해도 돼? 하고 얘기합니다. 정말 이거는 녹음해서요 한 20번은 더 들어봐야 돼요. 이건 진짜 그죠? 이건 진짜 20번 이상 더 벌어요. 아니 그걸 보면서 정호성 비서관에 참 짠해지지 않아요? 극한 직업 저거를 불쌍해요. 약속 들으면서 그걸 직접 수행을 중간에 했어야 되니 자 이거를 이렇게 이걸 저걸 예 거시기만 빼고 다 사용했어요 이게 그죠? 거시기 하나로 다 표현될 수 있는 이야기인데 네 이거 다 거시기 상당히 다양하게 쓰신 것 같아요. 이 약간 좀 호남 쪽 사는 사람들은 이거 거시기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거시기 그 거시기 이렇게 하면 다 되는 내용인데 이게 야 하여튼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서 40년 지기 화법이 거의 똑같다.
이런 화법은 언제 쓰냐 하면은 맨날 만나는 사람들만 만날 때 맨날 뻔한 사람들 그리고 내 말 다 잘 받아주는 사람들 내 얘기 다 아는 사람들하고만 만나는 사람들은 이런 화법을 주로 쓰죠. 이 두 분도 좀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회장님 어떻게 이 화법에 대해서 또 하실 말 없습니까? 과거에 기억나는 거 없습니까? 대통령이 좀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네. 달리 뭐라고 말하기가 그러네요. 네. 저게 저런 게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좀 18년 동안 좀 사회적으로 그 80년 나와서 좀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대화를 했더라면 사실 언어 능력이라는 게 사실 키워지지 않습니까? 근데 청와대에 있다가 뭐 읽어준 거 하는 거만 읽다가 나와서 사람들도 안 만나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제가 볼 때 언어의 어떤 사용하는 것 자체가 폭이 넓어지. 상당히 좀 좁아지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아버지의 그 딸이라는 말처럼요. 최태민 씨와 그 최순실 씨 행태가 판박이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유경재단 사태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현재 비교 분석해 보면 그 답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판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국정농단 유경재단 사태가 판박이랍니다. 재단이 1969년에 유경재단을 설립하는데요. 1986년 최 씨 일가가 재단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이게 좀 삐뚤어졌게 이렇게 좀 볼까요? 네, 똑바로 해야 되겠는데, 예, 네, 이렇게 할게요. 예. 그리고 대기업 출연 자금이 2억 364만 원이요. 그때 돈입니다. 그때 당시로. 그리고 이 유경재단, 미르K 스포츠 재단도 똑같습니다. 최순실 씨가 추천해서 인사 임원들 발탁하고요. 국정을 사유했다는 의혹이 있죠. 그리고 대기업 여기는 774억 원입니다. 네. 아마 그때 이렇게 환산하면 비슷할 거예요. 69년도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폭로 계기는 1987년에서 1990년 최태민 일가 전행에 그 유경재단이 직원들이 발발하면서 그때 이영도 회장이 거의 현장에 있으셨죠. 네, 이때 이제 이 사실이 드러나고요. 지금은 정유라 강아지 문제가 강아지 그거 놓고서 골프 치러 가. 그래서 엄청나게 고영태 씨가 혼나고 그때부터 이제 사이가 틀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제 고영태 씨의 폭로로 이렇게 됩니다. 우리 이영도 회장님이 최태민 측근 이 얘기 한번 하시겠습니까? 요거? 아니 그냥 말로 해주세요. 화면 보고. 예. 근데 그 직원들은 최태민이가 두려워서 어떤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어깨 팔아 해가지고는 요소에 이렇게 뭐 간첩처럼 배겨가지고 입 함부로 놀리면은 다 이제 내보내버리니까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직원들이 또 참고 있었던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26명이 마지막 남아가지고 결의를 해서 이제 나서죠. 그 사람들 지금도 있습니까? 다 나갔죠.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들고 했으니까 다 이제는 뭐 은퇴할 나이가. 다 건강하시고요. 네, 지금도 연락되는 사람은 한 10여 명은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때 최태민한테 유경재단 이사장은 분명히 박근혜 대통령인데 최태민한테 찍히면은 그냥 나가야 됐습니까? 아유, 그거야 뭐 절대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그 당시 최태민 씨가. 예, 그러면요. 네. 참. 그리고 그 당시에 이 대기업 출연 제가 알기로는 유경재단이 그 운영하는데도 계속 기업의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원래 거기가 골프장이었었는데 네. 그거를 이제 다 그 대통령 두 내외분,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이 그 회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당신네들은 돈도 많고 차도 있으니까 나가서 골프장을 만들어서 하고 거기에 지금 어린이 대공원을 만들죠. 네. 그리고 그 사이에 33,000평을 끊어서 어린이 회관을 남산에서 옮겨옵니다. 옮겨오는 이유가 71년도에 대형가 호텔에 불이 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죠. 네. 그걸 보고는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어린이 대공원도 만들고 그 옆에 어린이 회관을 설립했으니까 그 뜻은 아주 좋았고요. 적립금은 없었습니다. 하나도. 재단은. 그러니까 벌어서 써야 됐었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국가 지원도 하나도 없고 하니까 수익 사업으로 해야 되니 어려움을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근데 됩니다. 어깨동무하고 그때 꿈나라 뭐 이런 네. 만화책들이 거기서 많이 예, 나왔지 예, 않습니까? 예. 그때 그 뭐 참 저희들 그 많이 거기 위해서 봤죠. 그 난리 네. 났었는데. 새소년하고 소년세계 어깨동무인데 어깨동무가 굉장히 많이 읽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제 순수 어린이 교양 잡지라고 하는데 종교적인 색채가 없으니까 이제 그 책을 결국은 뭐
최태민이가 들어와서 폐간을 시키거든요. 그 뭐 적자를 이유로 해서 폐간을 시키니까 그 책이 폐간된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죠. 예. 네. 자,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갈까요? 또 OX 최순실이가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국정을 운영했다 아니다. 그냥 그 정도 비서는 다 어느 역대 정부에나 있었다. 자, OX 한번 하시죠. 하나, 아니 오가 어떤 거죠? 오가 운영했다. 국정을 실질적으로 많이 장악했다. 예. 아니다. 그 정도 비서는 과거 정부에도 다 있었다. 그게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다 실질적으로 장악했다. 탄핵이 굉장히 그 영향을 미칩니다. 헌재 지금 판단에. 자, 우리 김은국 의원부터 이렇게 좌쪽으로 가시죠. 정말 뭐 저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해본 사람으로서 참담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청와대가 뭐 경호, 의료,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부분들 그리고 국가의 정책 그리고 대통령의 연설문 그리고 국무회의를 여는 것과 대수비, 비서관 회의를 여는 것까지도 최순실 씨가 다 미리 조율하고 주말에 문고리 3인방 만나서 다 얘기한 내용으로 대통령이 진행을 했고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그동안 국민들이 갖고 있었던 국가에 대한 신뢰, 대통령에 대한 신뢰 그리고 청와대에 대한 신뢰가 산산이 무너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았고 사실상 최 선생님한테 컨펌 받았느냐라고 했던 대통령의 그런 이야기를 이제 비서관들이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상황은 정말 그 전에도 물론 비서는 있는 거죠. 언제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국가의 흐름에 모든 영향력을 미쳤던 이런 사례는 역사상 찾아보기 힘든 사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땐 제일 큰 차이점은 예전에 저도 보면 예전에 비서는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박철원 전 뭐 있었죠.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다음에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권노갑 씨. 권노갑 뭐 김홍일 뭐 이제 아들들 그다음에 이제 YS 시절에는 현철 씨 같은 경우 전병민 씨 같은 경우 뭐 그런 걸 뭐 기자 다 알았어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좌지우지 한다는 것 자체를 그러니까 어느 노출이 돼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 충분히 그쪽에서는 또 할 만큼 할만하다라는 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데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는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전혀 최순실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물론 뭐 회장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기자들도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정을 그렇게 좌지우지 했었는가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보니까 완전히 지배했던 그런 거기 때문에 예전에 비선 실시하고는 좀 질적으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정윤회인 줄 알았죠. 기자들도 그렇죠. 대충은. 네. 그게 이제 2007년도에 장광건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2007년에. 네.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될 때에는 최순실의 정부가 들어선다 이런 얘기했어요. 장광건 의원이 그 얘기를 했습니까? 네, 했죠. 최순실의 정부가 들어선다. 지금 뭐 그분들도 참 근데 그 당시 더 크게 얘기했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서글픈 게 그거죠. 국민은 대통령을 뽑아놓고 나니까 이상한 사람이 정말 그 어디까지 그 바이러스가 침투됐는지 알 수 없잖아요. 앞으로 그 밝혀야 될 일이니까. 이건 막 점점 더 진실이 나오지 않겠느냐. 실망한 일이 많겠지만은 네. 그걸 교훈으로 삼자 그런 의미입니다. 대통령 선거는 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력을 뽑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오바마 그러면 시카고에 그 왜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대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네. 뭐 시대 정신이라고 표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가 뽑은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박근혜 본인만이 아니라 박근혜라는 사람과 주위에 있는 그런 세력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뽑은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 세력은 결코 최순실은 아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어떤 비선, 모르는 어떤 세력을 우리가 뽑는 것은 사실 민주적인 어떤 선거가 아니죠. 그리고 그 이전의 비선들은 어느 정도 자격을 갖췄어요. 그 누구나 인정하는. 그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오픈돼 있었고요. 그래서 다 인지됐고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나 다 갖춰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렇게 이렇게 이 정도 하니까 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나라가. 그동안 이제 농단한 게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인사도 개입했고 외교, 뭐 경제, 문화, 체육 이제 손 안 댄 분야가 없었죠. 근데 뭐 인사하고 돈만
죄송합니다. 이 두 가지만 가지면 솔직히 다 가진 건데 이게 왜 여태까지 우리에게 이제 흘러 들어오지 않았나 보니까 정치권과 언론을 별로 건드리지 않았어요. 거기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모든 정보가 다 알려지기 때문에 뭐 조한규 전 사장은 계속 뭐 공천에도 관여했다고 주장하는데 여태까지는 뭐 공천이라든가 아니 선거 이런 데 개입한 정황은 별로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언론에 대해서도 그렇게 본인이 관심을 갖고 저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정황이 없기 때문에 되게 교묘하게 이제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인사권, 돈 이런 걸 싹 다 가져오는 이런 되게 어떻게 보면 참 머리가 좋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국정농단을 전방면에 다 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근데 뭐 또 밝혀질 수 있는 게 많이 있겠죠. 뭐 비례대표 공천 얘기도 조한규 사장 진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재밌습니다. 이거 특검의 날선 칼날 앞에 정호성 전 비서관을 비롯해서 국정농단 연루자들이 줄줄이 자백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궁지에 몰리고 있는 형국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판넬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중요한 얘기죠. 오늘 정호성 비서관이 한 얘기죠. 안종범 수석이 재단 기금 300억을 500억으로 올리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했다. 참 이승철 부회장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종범 수석이 그 업무 수첩 내용을 헌재가 이제 증거 채택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대한 그렇죠, 얘기할 오늘. 때 네. 이거 대통령의 지시대로 쓴 것이다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증거 효과가 많이 있어지게 되면서 그 나머지 분들이 많이 안 나와도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 그다음에 김상률 교육수석 교육문화수석이죠. 청와대. 박 대통령이 WK 대표 연락처를 줬다. 아, 이거 그냥 일일이 세세하게 다 관여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조원동 경제수석 전 CJ 이미경 부회장 퇴진은 대통령 지시다. 야, 이것도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호성 비서관 대통령 지시로 태블릿 PC 문건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이다. 이것도 분명히 중요한 진술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최순실의 의견 들어서 하라. 네. 이렇게 지시했다는 여기 좀 빠진 게 하나 있는 게 장시호 씨 빠졌어요. 장시호 씨. 그죠? 장시호 씨도 다 이건 최순실 저 이모가 다 시킨 것이다. 그런데 최순실 씨가 이제 남았습니다. 다음은 내 차례 아닐까? 박근혜 대통령 이럴 수가. 이제 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실을 얘기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1, 2주 아니면은 거의 얘기가 끝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통령 탄핵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인지 아니다. 냉정하게 대통령 탄핵 다시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OX 한번 하고 얘기 한번 하시죠. 대통령 탄핵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다. 뭐 제가 괜히 유도한 것 같아요. 근데 자꾸 그죠? 제가 좀 찔리네요. 네, 공정한 질문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아니다. 여론이 바뀌었다. 이번에 이재용 그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 관련해 가지고 또 냉정하게 다시 생각해야 된다. 이게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제가 괜히 유도한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고 나니까 서석구 변호사 나오셔야 되는데. 네. 아니, 서석구 변호사 내일 나옵니다. 네. 지금 또 나오십니까? 네. 또 해야죠. 정리해야죠. 네, 지난번에 정리를 못 하고 와가지고 예.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네, 이번에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이번에도 안 될 것 같은데. 예, 이번에도 안 될 거예요. 자, 이정근이죠. 일단 지금 그 보여주신 그림에서 네. 최순실만큼은 내 차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순실은 지금 공동정범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순실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인정하면 박 대통령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네. 박 대통령이 무너지면 자기도 무너지는 같은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지켜야만 박 대통령도 지킬 수 있다. 이것이 둘의 어떤 그런 이 두 사람의 공동 정범 관계이기 때문에 둘 다 끝까지 사실은 결코 진실을 얘기하지 않아야 자기가 사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헌법재판소가 5가지 카테고리로 지금 심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국정농단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상황을 보면 일단 국정농단 부분은 저희 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블랙리스트 나왔던 언론 자유라든지 이것도 뭐 한 것 같고 지금 이제 마지막 5번째 뇌물수수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그 이재용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각하면서 조금 이제 혼란이 있지만 네. 오늘은 이제 현재 소추 측에서 그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빨라질 거란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일단 2월 말이면 대충 아마 끝날 거란 이야기 하죠. 증인 채택을 22명, 5명을 확 줄여버렸으니까 아마 그 이야기 확 저 이야기입니다. 줄어들죠. 저게 다 인정을 검찰 쪽에 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굳이 부를 현재 이유가 상황에 없죠. 굳이 부를 이유가 없다.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좀 빨라질 거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게임 이론에서 재수의 딜레마가 있지 않습니까? 많은 재수들이 있는데 지금 박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이제는 공동 운명체가 돼버린 거죠. 어느 한쪽이 불었을 때 본인은 사실은 거기서 약간의 이 여지를 참작의 여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참작의 여지를 받기 위해서 이미 이 수사에서 한 방에 있다가 지금 손을 들은 셈이고요. 이제 마지막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느 쪽이 먼저 손을 드냐에 따라서는 또 참작 여지가 있을 수도 이거는 있습니다. 손을 난 두 분 다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게 근데 참이죠. 그러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의 입장은 완강합니다. 네. 본인은 국가를 위해서 나는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정말 사적 이익을 취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이 사실은 마지막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받을 때까지 바뀌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가 자백한다는 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다 지시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최순실의 그 이야기인데 야 그것도 굉장히 타격이 크고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면 내가 대통령인데 사실은 순실이가 계속 시켜서 내가 계속 부탁해서 했다. 이것도 참 이거는 웃음꼴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둘 다 국민이 볼 땐 납득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대통령은 그래서 그냥 외줄타기를 하게 된 겁니다. 둘 중에 하나 대통령의 입장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정말로 받아들여서 국가의 지도자로서 정말 이런 상황에 다다른 데 대해서 내 책임이다라고 모든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거고요. 또 지금 상황처럼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겠다. 그런 절차 두 가지의 외길만 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려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탄핵을 해야 그러니까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는 그래요. 국가를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국가를 위해서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지금 국정원의 농단에 그 비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 무학대사처럼 이게 좋은 쪽으로 조언을 하고 이렇게 하고 다 이제 품으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해주면 좋겠는데 철저하게 본인의 이익, 최순실의 이익과 경제적 이익 그걸 위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인사 이런 것만을 위해서 모든 게 다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게 탄핵을 해야만 하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판단합니다. 대통령 탄핵 되돌릴 수 없는 수준이다. 우리 회장님 마지막 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국민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국민의 의지에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지금 뭐 다른 얘기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국민이 이 정권을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뽑은 국민들이 이건 아니다고 했을 때는 아닌 거죠. 뭐 그 이상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 또 탄핵 반대하는 그 태극기 집회도 많고 그래요. 꼭 이쪽만 국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지금 굉장히 비중에 관한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비중에만 해서. 예. 오늘 나오셨는데 내가 이 말은 좀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 계십니까? 이제 이걸 우리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교훈을 삼고 다시 바로 서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는 끝까지 희망을 가지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번 일로 이제 최 씨 일가는 좀 국민들 더 이상 그쪽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서 이제 좀 떠나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제 그 박 대통령이 자연인으로 돌아오시면은 뭐 옛날 얘기도 하면서 편안하게 사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박지만, 박근령 형제들과. 그뭐 그게 정상적인데요. 예. 그게 꼭 대한민국하고 결혼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네. 근데 자연인으로 돌아와도 또 최 씨 집안하고 또 만나면 어떻게 되죠? 그런 일은 아마 이번에 충분히 이제 확인이 됐지 않겠습니까? 됐습니까?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봅니까? 저는 네. 그렇게 믿습니다. 저희가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일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